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21일이죠. 네, 3월 2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신문에서 기사를 더 가져왔고요. 오늘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금융위기 특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음에 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리만처럼 될지 아니면 베어링 은행처럼 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하다 보면 이게 파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CS가 UBS를 인수했잖아요. UBS가 CS를 인수했는데 그러면 인수한 은행은 괜찮은가? 그리고 CS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부실이 있는가? 뭐 이런 등등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 됐든 우리나라 은행에도 혹시나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나 이런 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페드가 연쇄 반응을 어디서 이제 딱 잘라주는지 어느 수준에서 이제 개입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전개 과정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코로나로 봉쇄로 인해서 페드에서 전격적인 그때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처럼 뭐 프로그레시브하고 어그레시브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훨씬 더 경제 데미지가 컸겠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신문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허브를 뺏길라 절박한 스위스 모든 관행을 파괴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든 관행을 파괴하면서 이 금융허브라는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것 같다 그죠?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국립은행 SNB 총재가 19일 베른 재무부 청사에서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협상을 성사시킨 뒤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근데 표정이 되게 어둡다 그죠? 스위스 최대 은행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가 적으로 타결된 막후에는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총력전을 펼친 스위스 정부가 있었다. 스위스 정부는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주말 안에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수협상 승인의 필수적인 주주총회 개최를 생략하는 식의 파격적인 조치를 잇따라 단행을 했다고 하네요. 외신들은 스위스 정부가 주도한 UBS의 이번 CS 인수를 역사적이면서도 복잡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여기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고 지지난주에 그때 빌 에크만도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페드가 뭔가 조치를 내야 된다 그때 예금자 보호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처럼 이 금융이란 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연쇄 반응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증시랑 이게 뭔 상관이 있지 하는데 주식 시장이 자체가 또 이런 걸로 또 붕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채권 가격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 모든 그 금융권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뭐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뭐 16.3% 그리고 해외 비중을 28% 그리고 뭐 채권 몇 퍼센트 대체 투자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건전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시아 증시마저도 붕괴하게 되면 그게 도미노처럼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뭐 멀쩡하던 은행도 이 은행도 자산이 얼마밖에 안 되네. 예, 뭐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전 어제 새벽에 극적으로 이제 CS 인수를 타결한 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전에 예, 빨리 불을 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UBS가 32억 3천만 달러. 어제 이 숫자가 헷갈려가지고, 그죠? 32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400억 원의 CS를 인수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협상은 매우 긴박하게 흘러갔고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스위스 정부가 UBS와 CS 양측 관계자를 소집한 뒤에 18일 오후 5시쯤부터 스위스 베른에 있는 재무부 청사에서 위기관리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위기 일지는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3월 10날에 SBB 은행을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폐쇄를 했다가 15일날 뱅크런 우려 확산에 CS 주가가 장중에 30.8% 급락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이랑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18일날 스위스 재무부가 CS 사태 관련 위기관리 회의를 소집을 했고 19일날 예,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을 했고요. UBS와 크레딧 스위스 이제 자산하고 순이익 비교를 해놨는데요. UBS가 1조 1천억 달러. 야, 1조 1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와 1,400조 정도 된다 그죠? 네. 그리고 CS가 작년 하반기 3, 4분기에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5,800억 달러 수준이었었네요. 보니까. 그런데 순이익이 완전히 반대다. 그죠? 76억 달러 UBS는 순이익인데 그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CS는 79억 달러 오히려 손실이 났었죠. 인수 타결에 앞서 스위스 정부가 이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냈고요. 뭐 쭉 읽어보면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는 20일에 닥칠 수 있는 블랙 먼데이 사태를 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격 조치를 앞세운 것이다 라고 쭉 되어 있고요. 스위스 정부가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일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90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 이상을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아울러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UBS에다가 1,000억 달러, 약 131조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또 결정을 했고요. CS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 역시 19일 CS 채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었네요. 네. UBS와 CS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스위스 정부는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서 거의 24시간 동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CS 시가총액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이제 80억 달러였는데 UBS가 해당 금액의 한 8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액수를 불렀기 때문에 10억 달러 불렀기 때문에 이후
10억 달러면 이제 1조 3천억 정도였던 거고요. 이후 UBS를 압박하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는 CS를 완전 또는 일부 국유화하는 카드, 너네가 인수 안 하면 아예 국유화 해버리겠다 라는 카드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32억 달러의 딜 메이드를 시켰다. 예, 요런 거네요,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의 유일한 승자가 UBS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UBS가 파산 직전에 놓인 CS와 이를 막기 위한 스위스 정부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시총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번 거래를 성사시켰고, 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CS는 UBS의 인수 외에는 급한 불을 끌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둘 다 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헐값에서 사왔으면 CS의 주주의 부가 UBS 주주의 부로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제 느낌은 우리나라 KB 신한은행이 거의 뭐 시총 가지고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순위 가지고도 그죠. 누가 잘했는지 계속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경쟁하는 건 너무 좋죠. 한쪽이 너무 독보적인 것보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쪽이 이제 확 이제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무너졌을 때 완전히 헐값에 그 회사를 인수하는, 네, KB가 신한을 인수하든 신한이 KB를 인수하든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죠. 네. 그 다음 기사,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23조 원 CS 채권 휴지 조각됐다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주주의 각 CS나 UBS나 주주별로 부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봤고요. 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사진이 나오는데, 스위스 최대은행 UBS와 그 CS의 그 두 회장님들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셀 레만 CS 회장, 왼쪽 분이 악셀 레만 CS 회장이고, 그 악수하고 계시는 분이 콜럼 켈러허 UBS 회장님이시네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6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채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초고속 인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유럽 채권 시장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인데, 투자 위험이 더 큰 주식은 가치를 인정받고 오히려 채권은 가치가 추락하면서 기존 금융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 SBB 파산 과정에서 발생했던 미국 행정부의 이례적인 무제한 예금자 보호 조치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대규모 채권 상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렸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스위스의 금융감독청 핀마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뭐 금융감독원 정도 되겠죠 아마. 여기서 CS 채권 가운데 16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AT1, 지금 계속 AT1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AT1을 모두 상각 처리했다. 와. 해당 채권의 가치를 제로로 만든 셈이라고 합니다. 이 AT1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신종자본증권인데요. 통상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선순위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까 채플미 할 때 제가 후순위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CS 처리 과정에서 이런 상식이 무시되면서 AT1 채권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CS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한 주 받았죠. 네. 패트릭 카우프만 아큘라 에셋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에서 자본 구조의 선순위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AT1 시장에 명백히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한 은행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채권 보유자들이 CS 주주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유럽 채권 시장에 악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 핀코와 인베스코, 블루베이 펀드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CS AT1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2,750억 달러에 이르는 유럽 AT1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750억 달러면 360조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CS의 AT1 상각 규모는 2017년 스페인의 포퓰라르 은행의 13억 5천만 유로, 그때 1조 8,9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역대 최대다라고 하고요. AT1 채권 보유 리스크가 부각이 되자 아시아 은행들이 발행한 AT1 채권 가격도 줄줄이 급락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연쇄 효과가 있나 했더니 홍콩에 본사로 둔 뱅크 오브 이스트 아시아와 태국 카시콘 은행의 AT1 채권은 각각 장중에 8.6센트 그리고 4.3센트 하락을 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DBS 홀딩스의 AT1 채권 역시 2.5센트 떨어져서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SVB 영국 지사를 인수했던 HSBC 은행이 발행한 AT1 채권도 5센트 이상 내려앉았고요. 채권발 투자 심리 위축에 HSBC 은행 주가도 장중에 6.6%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CS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SVB 파산 후폭풍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 미국 대형은행 11곳에서 구조자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CS 인수 작업을 주시하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은행의 예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은 여전히 큰 손실을 내고 있어 서둘러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다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개입하면 현재까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지난 19일 뱅크럼 여파로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을 뉴욕 커뮤니티 은행 자회사인 플래그스타 은행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네요. 플래그스타 은행은 시그니처 은행의 자산 1104억 달러 중에서 384억 달러만 이전받기로 했고요. 예금 부문에서는 총 886억 달러 중에서 디지털 뱅킹 관련해서 40억 달러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만 인수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중소은행연합은 19일 규제당국이 미국 내 모든 예금을 2년간 즉시 보장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네, 이는 최근 대부분 예금이 4대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어서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더 큰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 사실 맞습니다. 지금 SVB 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었던 그 벤처 기업들이 최근에 그 벤처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네, 거래처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SVB은행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다른 은행으로 이제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니까 앞으로는 SBB 쪽으로 돈 보내지 마라 이런 식의 안내 문구가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여기 4대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금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예대 마진까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혹독한 금융시장의 겨울이 지나가면요, 최상위 은행의 자산이 더 커집니다. 네. 한편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시 페드로 향하고 있고 20일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리가 커지면서 주요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 5, 10년 국고채 금리는 10bp가량 떨어진 3.3% 내를 기록을 했고 유럽은행의 AT1 채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요.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유럽은행의 코코본드 AT1의 발행 조건을 재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고채로 돈이 오히려 쏠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국고채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08년 12월 달에 보면 국고채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국고채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3월부터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랠리가 왔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167년 역사 CS 내부 통제 없이 위험 투자 즐기다가 몰락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잘했는데 어떤 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다른 은행이라고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타이틀에서 내부 통제 없이 위험 투자 즐기다가 몰라. 그런 부분인지 그걸 갖다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67년을 이어온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스위스 금융의 골칫거리는 UBS였네요. 그때는 오히려. 당시 UBS는 정부에서 구제금융 53억 달러를 받고 파산을 겨우 모면했다고 합니다. 당시 CS는 카타르 국부 펀드 등 민간 투자자에게서 90억 달러를 조달해서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후 CS는 안정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대신 위험 선호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며 아찔한 베팅을 즐겼고요.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됐는데 각종 스캔들도 이어졌고요. 스파이 스캔들을 비롯해서 세금, 제재 회피와 관련된 벌금, 그리고 모잠비크 대출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 등에 수없이 휘말렸고요. 은행 재무 상황은 약화됐고 신뢰도는 깎였다고 합니다. CS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공개한 각국 정부 조사와 소송 내용만 12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험 징후가 강해진 것은 2021년부터였는데요. CS가 100억 달러를 투자했던 영국 금융회사 그린세일 캐피탈이 위험 거래와 분식 계획에 연루돼서 파산하면서 거기서 이제 17억 달러 손실을 받고요.
한 2조 정도 손실 봤네요. 뒤이어서 이제 미국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사태에 빌황 대표님이 계셨던 아케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사태에 자금이 물리면서 무려 여기서도 55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요. 여기서 또 한 7조 날라가고 아까 2조 이상 날라갔으니까 이 두 개만 합쳐도 한 9조 날라갔네요. 그리고 스캔들과 실적 악화로 누더기가 된 CS는 결국 SBB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희생양으로 전락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승자로 평가받던 CS가 위험한 배팅을 즐겨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해 몰락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CS를 30억 스위스 프랑에 인수한 UBS는 총자산,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스위스 1위 금융사이며 바젤과 취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베어링 은행도 그랬고 그죠.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번에 SBB 은행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강의에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정규 분포 그죠. 항상 확률에 근거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 시그마 2에서 시그마 3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0. 시그마 3니까 0.23%인가요? 그 시그마 3에 해당되는 그 확률에도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가도 내가 파산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게 저는 운용의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항상 확률이 높은 곳에 배팅을 하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투자를 그 확률의 이 시그마 2, 3에다가 자꾸만 투자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맞으면 엄청 짜릿하겠지만 계속 이제 그 확률적으로 높은 배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배팅을 하고 하지만 내가 배팅했던 게 틀릴 수 있으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박세희 언제 얘기했던 게 틀렸고 당연히 틀리는 게 무지 많죠. 그 시그마 1에 해당되고 시그마 2에 해당되는 게 보통 63% 그다음에 90%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내가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확률 높은 배팅을 반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보다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틀립니다. 시그마 2나 3 같은 상황이 나오면.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하나, 이 테일 리스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나, 테일 리스크 들어갔을 때도 망하지 않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일 리스크가 들어갈 수도 언제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레버리지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기업들은 이렇게 한 방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베어링, 퀸즈뱅크라고 했지만 날려버렸고요. 그리고 CS 167년 됐는데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CS 채권 보유의 국민연금이라는 기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관련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이제 CS 투자 규모라고 나옵니다. 21년도에 2,755억 원이었다가 주식입니다. 지금 732억 원이 돼 있고요. 채권은 1,176억이었다가 오히려 작년 연말에 1,359억으로 늘었네요. 계속 국내 주식 팔아가지고 대체 투자랑 이제 해외 쪽 늘리면서 오히려 이런 거 늘으려나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연금이 이제 CS 회사채에 1,3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은행발 위험에 노출된 모양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CS 채권을 1,359억 원어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183억 정도 21년 말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관계자 말이 해당 채권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위탁 운용 방식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 규모는 해외 채권 자산군의 0.21% 수준이라고, 투자 규모가 해외 전체 채권 자산군의 0.21%라고 말했고요. 다만 삼각 대상이 되는 AT1 후순위 채권은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크레딧팀 관계자는 2021년 말에는 해당 채권에다가 800만 달러, 약 105억 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국민연금이 공개한 21년 기준 해외채권 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CSO와 관련해서 5년물 등 중장기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네요. 2026년 4월 만기가 돌아오는 쿠폰금리 3.25%짜리 5년물 채권 투자액이 237억 원으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요게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또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도 114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당분간 CS 채권에 투자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위탁 운용사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한을 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채권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의 CS 주식 투자는 줄었다고 합니다. 21년 말 기준 주식 2,75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32억 원으로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자님이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21년 말 기준 주식 2,75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 22년 말 732억 원으로 떨어졌죠. 지분 가치가, 주식 가치가. 근데 이게 주식을 잘 팔아서 비중을 줄인 건지 주가가 떨어져서 비중이 줄은 건지라고 보면 CS 주가가 제가 CS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나 계속 봤었는데요. 21년 말 기준으로 한 $10 정도였다면 22년 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3까지 거의 70% 빠졌습니다. 70%. 자, 그러면 2,75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작년 말에 732억 원이라고 하는데 2,755에 곱하기 30 해볼까요? 30%. 2, 3은 6, 7, 3, 21 해가지고 720억 나오죠. 네.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알고,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빠르게 줄였지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 732억 원으로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 기사가 또 있습니다. 가계 빚, 부동산 PF 폭탄 여전, 한국 미금리 차 커서 자금 유출 우려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계 빚, 부동산 PF 폭탄 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가 상당히 좋은 표가 들어와 있네요. 고래가 있고 구명조끼가 있는 바다인데 대건전성 양호하지만 무역수지는 추락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2008년도에 $1억 기준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132억
달러 무역 수지가 그때 적자가 났다가 그러고 나서는 보면 계속 흑자 냅니다. 네, 흑자. 한 400억 달러에서 많이 벌 때 2015, 16, 17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0억 달러 이렇게 흑자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한 40조에서 100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가 바로 유가랑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 이렇게 하나는 수입이고 하나는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2015, 16년도에 그 무역 수지가 급증하잖아요. 이때가 15년도에 유가가 14년 말부터 유가가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유가가 한 100불에서 한 60불까지 14년 빠지고 15에서 16 넘어갈 때 유가가 한 26불까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경제가 또 새마을금고 그때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새마을금고 연합해서 전 운용사 다 불러가지고요. 그때 운용사 뭐 대표 CIO 해가지고 한 30명이 모였었는데요. 그때도 뭐 15년도 말에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역수지 흑자 나는 거랑 유동성 공급 효과 등등 얘기하면서 그때도 16년도 시장을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가 다 혹독한 뭔가 경기 침체 조짐을 얘기하면서 되게 암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무역수지 흑자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말이 자꾸만 잡담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지금 22년도에는 477억 달러 이렇게 적자가 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도 안 팔리고 유가는 또 많이 올랐고. 예,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또 단기 외채 비중이 또 나온다 그죠? 예, 단기 외채 비중이 72.4% 정도였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 39.4%. 이게 아마 GDP 대비겠죠 아마. 네.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나오는데요. 2008년도에는 2천억 달러였고 지금은 4,200달러 외환 보유액이 2배나 늘었습니다. 단기 외채 비중만 이제 72에서 39로 예. 오히려 단기 외채 비중도 떨어졌네요. 예. 방금 봤듯이 쭉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쭉 올라왔었죠. 그리고 가계대출 잔액이 이제 683조에서 지금 1749조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수출 증가율이 13.6%였다가 2008년도에는 지금은 7.1%.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쭉 그냥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예, 빠르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이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오면 국내에 불을 땡길 수 있는 3대 내관으로 지목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간 금리 차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이 자꾸만 한미 금리 차로 역전이 안 되는데 닷컴 버블 이후로도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예,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최대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다. 예, 가계부채도 쭉 뭐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문제는 현재 채무 상환 능력이 아니라 향후 한국 성장판을 억누를 수 있는 민간 부채다. BIS에 따르면 금리 상승세가 가팔랐음에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2,555조 원,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지금 최대치까지 늘어나 있고요. 가계부채 위험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지는데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3%. 우리나라 GDP가 그죠? 한 2,100조 지금 200조 2,000조 뭐 그 정도 하면 한 105% 된다. 여기 43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삽니다. 네.
GDP가 이 달러 환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한국은행은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을 하면 가계기업이 6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신용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쭉 밑에 왜 무역수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지 그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밑에 내용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 기사가 뭐냐면요. 일본 수출 규제 후 3년 8개월간 벌어진 일이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때 2019년도에 수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디램이 최악을 넘기나 3분기에는 수급 개선 요런 기사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한번 기사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쭉 체크를 해봤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 2008년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제가 어제 대마불사라고 했잖아요. 대마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바둑을 둘 때, 그죠? 대마가 죽으면 그러면 미국의 대마였던 그때 당시에 리만부터,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도 뭐 구제적 금융 받고, 그죠? 메릴린치도 곧 망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그런 식의 대마들이 AIG 뭐 보험사 뭐 그런 부분도 대마들이 죽는 장이었고요. 지금은 대마들이 어떻게 요 소마들을 내가 싸게 잘 가져올까, 요런 약간 부상당한 누때를 하이에나들이 달라들어서 해체 먹는, 하이에나도 달라들고 그 리카우라는 들개 같은 것도 달라들고 막 그 부상당한 건데 누가 좀 많은 거죠, 그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